산악 동호회에서 만났지만 같이 이제 하는 사이다. 이제 이 여성의 남편분이 너무 의처증이 심하고 의심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를 했다. 비가 좀 오는 날인가? 그래서 남자분이 오늘 뭐 위치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비도 오는데 같이 타고 가시죠.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날부터 1일이에요. 나는 저혈압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거기 모텔에 들어갔다. 왜 저혈압인데 모텔에 왜 들어가죠? 쉬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빅토리, 러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역대급 황당한 이혼 사유에 대한 컨텐츠를 올렸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14년간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이혼 사건, 그리고 상간자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들 중에서 황당하고 특이했던 이혼 사유, 그리고 상간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 그 상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상간자들이 쉽게 본인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쿨하게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원고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질 수도 있을 텐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유로 부정행위를 부인하면 사실 더 화가 나잖아요. 네, 그리고 상간자들의 변명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 정말 너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남편분이랑 이제 상간녀분이랑 길 가다가 이제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찍혀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했어요. 근데 상간녀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저혈압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거기 모텔에 들어갔다. 왜 저혈압인데 모텔에 왜 들어가죠? 쉬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진단서도 제출했어요. 몸을 뉘어야 돼서? 순간적으로 저혈압에 어지러웠다. 그래서 나는 쉬어야 됐기 때문에 남편이랑 모텔에 들어간 거다. 하면서 이제 진단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변명이 인정되지 않았죠. 위자료 나온 거죠? 네, 위자료 인정됐습니다. 네, 저도 모텔 하니까 그 만만치 않은 좀 황당했던 사건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이제 상간 사건도 보통 조정기일을 많이 잡잖아요. 근데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보통은 이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하면 피고 본인이 변론기일이나 조정기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약간 조금 남부끄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리인의 선임에서 대리인만 이제 출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대리인 선임도 안 하시고 조정기일에 직접 피고 본인이 나오셨던 사건이고 저는 이제 원고 대리인으로서 출석을 해서 이제 그 상간남 분을 직접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분이 나름 연세도 좀 있는 중년분인데 그 산악동호회에서 이제 여성분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모텔도 드나들고 하다가 이제 남편에게 발각이 됐고 소송을 당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텔에 드나든 그 명확한 사진이 다 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미 증거로 소장에 첨부를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예상하기를 조정기일에 나가면 피고가 막 잘못했다. 본인이 잘못 인정한다. 부정행위 다 인정하시고 위자료 금액만 좀 협의하면 되겠거니 하고 사실은 나갔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서 진짜 진지하게 판사님, 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랑 했다고 하시던가요? 판사님이 여기 원고가 제출한 갑질 사모증 보셨나요? 그러면서 그 피고가 그 원고의 그 아내와 함께 여기 모텔에 드나든 사진이 제출됐는데 그거 본인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더니 진지하게 자기가 진짜 정말로 독실한 이제 기독교 신자고 사실은 그 여자분이랑도 산악 동호회에서 만났지만 같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는 사이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 여성의 남편분이 너무 의처증이 심하고 의심을 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아서 이제 모텔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다. 진지하게 그렇게 정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 막 표정 관리 안 되고 이게 뭐 웃어야 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반박을 해야 될지. 아니,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서 하면 그 남편분이 보면 오해를 하니까 모텔에 가서 그래서 이제 전 당황했는데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피고한테 준엄하게 가정에 있는 분과 모텔을 드나든 자체가 부정행위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조정은 성립 안 됐고 결국 판결로 가서 이제 위자료가 나왔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항소를 하셨나요? 항소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 위자료는 얼마? 위자료 그때 한 1,500 정도 나왔을 거예요. 높지가 않다니까요, 위자료 금액이. 그게 거의 평균적인 거죠? 보통 한 1,000에서 2,000, 1,500에서 2,500? 뭐 그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부정행위 현장이 발각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나요? 있습니다. 완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간통죄 있던 시절에는 이제 경찰을 대동을 해서 정말 모텔 객실로 현장을 잡으러 이제 들이닥치고 했었다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주로 발각되는 게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공간에 있을 때 발각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대담하게도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이제 특히 출장을 갔다던가 이럴 때 상간녀와 상간남을 집에 들였다가 배우자가 갑자기 일찍 이제 돌아오면 이제 그때 딱 발각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증거 사진으로 막 이러고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초점 흔들리고 막 이러고 영상, 이러고 영상. 있는 거, 네. 영상 이런 거 있죠. 맞아요. 뭐 예전에 기억나는 사건은 회사가 이제 지방에 있어서 그 사택이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남편이 출근하는 동안에 상간남을 그 사택에 이렇게 들인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사택이면은 주로 회사 동료들과 이제 맞아요.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고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좀 대담한 생각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제 남편이 동료를 통해서 의심되는 내용을 듣고 이제 의심을 하다가 회사에서 낮에 불시에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상간남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베란다로 도망갔다가 아니 근데 제가 베란다 그 사진을 봤잖아요. 집이 1층이나 2층이었어요? 베란다로 도망가면 아니 베란다에서 뭐 뛰어내리고 이럴 아, 이거 것까지는 아니야? 아닌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당황스러우니까 진짜 일단 몸을 빨리 숨겨야겠다. 네, 베란다에서 어쨌든 발각이 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됐던 사건이 저 있었어요. 지금 베란다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례가 이제 남편이랑 상간녀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와이프가 곧바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집 비밀번호 누르고 딱 들어갔는데 집에 남편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현관에는 분명히 여자 신발이 있고 집을 막 다 찾아봤는데 상간녀가 없어. 그래서 막 어디 갔지 했는데 어디에서 그 여자가 발견됐을 장롱. 것 같아요. 장롱 아니었어요. 그때 이미 다 봤지. 어디였을 것 같네요. 어디였을 거. 피디님 어디였을 것 같아요? 세탁기요, 세탁기. 어떻게 하셨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적이지만 세탁기에 들어갈 생각을 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자분 체구가 작았나 보다. 대형 통돌이? 그 드럼은 세탁기는 안 되잖아. 되니까. 앞에 보이잖아. 통돌이, 대형 통돌이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에서 의뢰인들이 더 분노한 건 부정행위 자체도 괘씸한데 내 사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맞아요. 내가 가족들이랑 함께 그 꾸린 그 가정의 그 사적인 공간에 침입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그 부분에서 더 이제 격분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이들과 함께 사는 집이면 뭐 아이들의 사진이며 물건이며 이런 온갖 아이들의 흔적이 다 드러나는 공간인데 이런 곳에 뭐 상간녀나 상간남을 들여가지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정말 이제 용서가 안 되는 사유라고 할 수 있겠고 변호사들은 이제 이렇게 좀 심한 내용들이 있으면 사실 위자료 상향하는 그런 사유로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상영이 돼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자료라는 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이렇게 딱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 집이라는 공간 죄질이라고 자체가. 해야 될까? 그냥 만난 기간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은 어떤 부정행위 정도가 되게 심하거나 너무 파렴치하거나 이러면 내 고통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로 위자료 상향을 주장해볼 만은 하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그 자체로도 당사자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일인데요. 만약 그 상대방이 내 가족이라면 아니면 내 이웃이라면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냐 싶겠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변호사님 혹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이웃이랑 바람난 케이스 기억이 나는데요. 아파트 이제 같은 라인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출근 시간이 비슷해서 자꾸 이제 아침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가볍게 목례로 시작해서 이제 한마디씩 뭐 날씨가 덥네요, 뭐 얘기 나누고 뭐 출근하시나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매일 만나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남자분은 이제 자차로 출근을 하시고 여자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었는데 거의 매일 마주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둘이 직장이 되게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랑은 상당히 거리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비가 좀 오는 날인가? 그래서 남자분이 오늘 위치도 비슷하신 것 같은데 비도 오는데 같이 타고 가시죠.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이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날부터 1일이에요? 아니 그날부터 1일은 아니었겠지. 아니요? 그들도 그럴 생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카풀처럼 타게 되고 문제는 이거를 각각의 배우자들에게는 또 숨긴 거죠. 네, 또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실. 네, 그러다가 이제 불륜으로 발전을 해서 결국 발각이 됐고 이제 그 아파트 라인이 이제 난리가 나고 결국에는 두 세대가 다 이사를 간 그런 사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저희의 그 주거 형태 중에서 한쪽은 주거동, 한쪽은 오피스텔동 이렇게 주상복합.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분이 그 상간녀를 오피스텔동에 집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오피스텔동에 가. 주차장은 똑같지. 왜냐 같은 건물이니까. 같은 이제 주차를 하고 오피스텔동 올라가가지고 상간녀와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이제 오피스텔에서 내려와서 와이프가 있는 그 아파트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가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 차를 봤는데 분명히 들어오는 거 봤는데 남편이 오피스텔동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꼬리를 잡은 거죠.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진짜 관도 크다. 그쵸? 네, 보통은 좀 멀리 뭔가 상간녀나 상간남이랑 다른 거주지를 마련하더라도 좀 멀리 하는데 이분은 되게 신박하네. 네, 등잔 밑이 어둡다 전략을 했는데 이제 들킨 거죠, 지금. 네. 그리고 그 제가 봤던 사건은 유치원 학부모와 이제 같이 영유 다니는 반 이제 엄마들끼리 친해져서 키즈 카페도 가고 이제 공동 육아를 했죠. 그러니까 남편도 되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나잖아요. 그래서 뭐 동네에서 맥주도 한잔 하고 다 같이 캠핑도 가고 거의 2년 가까이 그렇게 지냈는데 알고 보니 이제 학부모들끼리 바람이 났던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은근히 있어요. 그쵸. 그래서 막 같이 골프 연습장 다니고 드라이브 가고 숙박업소 드나들고 이거를 이제 다른 한쪽 배우자가 의심하면서 찾다가 그 상대방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까지 불똥이 튀고 어떻게 그 애들은 더 이상 못 다니겠는데요? 그렇죠. 완전히 아이들 유치원도 옮기고 파국이 났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웃이 무섭네요. 이웃이 굉장히 무섭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웃도 기가 막힌데 가족이라면? 나 가족 너무 싫어. 너무 막장이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항상 드라마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남편이 사촌 누나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이었는데요. 둘이 이종사촌이라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친누나랑 다름없이 이제 친하고 허물없는 관계다라고 해서 와이프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의 이종사촌과 의심하는 사람 잘 없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면. 진짜 이종사촌은 맞아. 진짜? 근데 지나치게 둘이 친하고 자주 연락하고 뭐 술자리도 갔고 했지만 사촌 누나니까 그냥 아무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친하게 지내서 셋이 이제 누나가 미혼이었기 때문에 집에 와서 셋이 이제 술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와이프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깨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가지고 딱 보니까 둘이 소파에 거의 막 약간 엉키듯이 이렇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술자리 실수라고 해도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캐봤더니 둘이 이제 뭐 카카오톡이며 이런 대화가 나는 게 나오는데 뭐 완전 뭐 자기야 거의 뭐 여보 하면서 거의 이제 뭐 연인 부부처럼 대화를 나눈 그런 대화 내역을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정도 됐으면 사실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인정해야지. 근데 그 사촌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부정행위를 극구 부인하면서 자기는 정말 사촌동생 부부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싶었다. 자기가 뭐 심리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쪽에 약간 전문가래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가정한 역할극을 자기랑 한 거라고. 그러니까 사촌동생이랑 자기는 역할극을 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건 아니다. 뭐 자기야 여보 이렇게 한 게 다 역할극이지. 그럼 소파에 엉키고 잔 것도 그거는 이제 역할극이야? 술 마시고 그냥 그거는 실수한 거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뭔가 구두로 진술한 게 아니고 당시 진짜 서면으로 이걸 되게 상세하게 심리 상담 관련된 뭐 용어까지 써가면서 상대방 대리인께서 또 그렇게 쓰셨길래 네. 또 기가 막히네요. 네. 당연히 인정은 안 됐죠.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대리인이 썼다는 거는 변호사분이 의뢰인이니까 어떻게든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걸까요? 일단은 저희가 주장을 할 때 의뢰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서면이든 변론이든 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볼 때 너무 아니다 싶은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은 그러면 이제 수긍을 하시면서 변호사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변호사님 이 증거는 되든 안 되든 꼭 제출해 주세요. 저 심리 상담한 거라고 정말 꼭 주장해 주세요라고 하면 대리인도 그 본인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이 맞아요. 정말 뭐 물어나서 쓰신 건지 한숨을 쉬면서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서면을 이제 본 거죠. 그러면 그 쓰기 싫은데 그렇게 쓰는 경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죠. 저희 일이잖아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의뢰인 의견을 뭐 존중하고 그걸 어쨌든 인정이 되든 안 되든 뭐 법원에 주장을 해보고 싶으면 그걸 또 대변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 네. 그 전에 판례 같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 경우에. 이게 무슨 판례가 나올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서로 상식적으로 자기야 여보 하고 있는데 뭔 상식이 필요해. 거기에 심리상담 역할극이라고 말하는 게 비상식적이죠.
그러면 황당한 이혼 사유는 이 정도 외에는 없나요 이제? 사실 뭐 말씀드리자면 무궁무진하고 저희가 계속 사건을 하고 있으니까 한데요. 저희가 좀 너무 심해서 사실 못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시면 다음에 또 3탄은 좀 더 자극적인 거. 시리즈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리즈물로 가시죠. 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메일 보내주시고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승리